내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회사였다. 우린 사내 커플로 시작해 결혼까지 골인했다. 이 일은 내가 결혼 전 회사 다닐 때의 일이다. 직장에서 나랑 제일 친했던 언니가 있었다. 나랑 코드가 잘 맞아 우린 절친이었다. 그리고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난 남자친구에게 줄 초콜릿과 언니에게 줄 초콜릿을 가지고 출근했다. 역시 언니도 나에게 줄 초콜릿을 가져왔고 우린 서로에게 건넸다. 그런데 내가 준비한 초콜릿과 언니가 준비한 초콜릿이 똑같은 초콜릿이었다. 나와 언니는 서로 통한다면서 깔깔대고 웃었다. 그리고 그날 언니가 외근 나간 사이 언니 책상에 서류 파일을 놓고 돌아서다 책상에 올려져 있던 내가 언니에게 준 초콜릿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때 마침 지나가던 팀장님이 이 초콜릿을 밟아버렸다. 그 순간 난 언니에게 같은 초콜릿을 받은 것이 떠올랐고 받았던 초콜릿을 언니 책상에 올려뒀다. 솔직히 난 단 음식을 매우 싫어해서 먹을 생각은 없었기에. 그리고 모양이 망가져버린 초콜릿을 먹으라고 누군가에게 주기에도 애매해서 퇴근하면서 난 이 초콜릿을 버렸다. 내가 준 초콜릿 안 먹었어? 응, 아직 안 먹었어. 오늘 퇴근하고 먹어볼게. 그래. 그런데 언니, 내가 안 먹은 건 어떻게 알았어? 언니는 내가 초콜릿 잘 먹었어 라고 말하지 않길래 그냥 한번 물어본 거라고 답했다. 아, 그럼 언니는? 언니는 어제 외근 업무를 마치고 거기서 곧장 퇴근을 해서 초콜릿을 가져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언니는 출근하지 않았다. 아니, 출근하지 못했다. 언니의 방에서 독극물과 주사기가 발견되었고 음독으로 언니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언니의 어머니가 발견한 것이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와 함께 언니의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언니가 이번 발렌타인데이 때 내 남자친구에게 고백을 했었다고 한다. 땡땡씨가 예전부터 나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사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고백이라도 한번 해보지 않으면 자신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면서.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고 이 이야기를 내 동생에게 해줬다. 그런데 벼랑간 동생의 표정이 사색이 되면서 나에게 말했다. 갑자기 죽었다고? 유서도 없이? 응, 언니, 그 초콜릿. 뭐? 언니가 그 사람에게 받았다던 그 초콜릿. 어쩌다 보니 그 초콜릿이 다시 그 사람에게 되돌아간 거잖아. 그게 왜? 언니, 왜 이렇게 둔해? 독극물과 주사기가 발견되었고 더군다나 그 사람은 형부를 좋아하고 있었다면서. 운 좋게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다. 하지만 이 당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난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했다. 그러나 나의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뒷바라지 해줄 테니 무조건 대학에 가라고 하셨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거리가 좀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저렴한 방을 구해주셨다. 나에게는 5성급 호텔 같은 집이었다.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내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공부하면서 당연히 난 알바를 하며 최대한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저녁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난 무조건 1시간이라도 책상에 앉아 공부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서 공부할 때마다 극심한 두통을 느끼게 되었다. 진짜 뭔가 둔탁한 것이 내 머리를 툭툭 때리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었다. 이상하게도 집이 아닌 학교나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는 전혀 두통이 없었다. 집에서만 공부하면 꼭 두통이 찾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과에 신기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와 점심을 먹으면서 아, 벌써 기말고사네. 열공하고 있어? 이게 난 집에서 공부만 하면 두통이 오는 것을 말했다. 그래? 그러니까 알바 끝나면 그냥 씻고 바로 자. 아무튼 이상해. 이상하긴 하네. 너 알바 쉬는 날 언제야? 내가 너희 집에 한번 가볼까? 그래, 그럼. 그리고 알바 휴일이던 날 내 친구가 집에 왔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온 친구가 갑자기 멍 때리기 시작했다. 야, 너 왜 그래? 야, 땡땡아. 왜 그래? 아니야. 닭 시켜놨냐?
치킨값 내가 낼 테니까 네가 가서 맥주 좀 사와. 아, 네가 오면서 사오지. 미안. 뭐 치킨값 네가 낸다면야. 야, 나 오늘 그냥 자고 갈게. 당연하지. 그냥 자고 가. 다음날 친구는 집으로 돌아가며 나에게 말했다. 땡땡아, 책상 위치를 다른 쪽으로 옮기고 공부해. 갑자기 무슨 뜬금포 같은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 친구의 성화에 바로 책상의 위치를 옮겼다. 그리고 기말고사를 마치고 이번 학기 종강하던 날 그 친구와 커피 한잔하고 있을 때였다. 땡땡아, 이제 방학 시작하니까 방학 기간 동안 방을 좀 옮기는 게 어때? 어?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기 방세 저렴해서 난 좋은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 좀 이상한 게 보여서. 뭐라고? 요즘 집에서 공부할 때 여전히 머리 아파? 그러고 보니 요즘은 전혀 두통이 없네. 설마 했는데. 뭐가? 내 책상 의자 위에 목을 매단 남자가 있었다는 거다. 근데 아기가 있어 보이는 령 같진 않았어. 그래서 그때 바로 말 안 했어. 이 때문에 친구는 좀 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 일부러 우리 집에서 자고 갔고 곧 기말고사가 있으니 괜히 내가 신경 써서 시험 망칠까봐 바로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당시 나에게 있어 귀신보다 무서운 게 돈이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예를 갖춰 이름 모를 남자에게 소주 한 잔 따라드렸다. 그 후 아무 탈 없이 군대 가기 전까지 1년 정도 그 집에서 잘 살았다. 8년의 시간이 흘러 현재 난 좋은 회사에 취직해 여전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물론 친구와도 잘 지내고 있다. 어느 날 컴퓨터를 하다 심심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내 이름을 검색해봤다. 검색 결과 운동선수, 개그맨, 가수, 여성까지 나와 이름이 같은 여러 사람들이 나왔다. 아, 내 이름이 진짜 흔하긴 흔하구나. 그러던 중 홈페이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들어가 보니 달랑 게시판 하나뿐인 홈페이지. 누가 봐도 관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단조로운 개인 일기장 같은 느낌의 홈페이지였다. 게시글은 하나같이 김땡땡이란 사람에 대한 불만들로 가득한 글들 뿐이었다. 와, 진짜 이 사이트 주인장 성격 이상하네. 그렇게 싫은데 왜 계속 같이 어울려 다니는 거야? 이날 이후로 난 간간히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또 어떤 불만을 늘어놓는지 지켜봤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며칠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다가 어제 오랜만에 게시글을 확인했다. 역시 새 글들이 작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최신 글은 김땡땡,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확실히 끝을 내야겠어. 뭐야 이거? 뭘 끝내겠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보기 시작했는데 내 이름이랑 같아서 그런지 게시된 글들을 볼수록 점점 나에게도 감정이 이입되기 시작했다. 난 장난삼아 이 사이트를 사진 찍어 내 SNS에 올렸다. 내 이름 검색했다가 발견한 사이트. 나랑 이름이 같아서 그런지 왠지 나한테 하는 말 같아서 짜증난다. 뭐냐 이거? 요즘 많이 한 거 아니야? 네가 연예인이냐? 무슨 네 이름을 검색해보냐? 네 이름이 흔하긴 흔해. 그리고 다음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게시판의 모든 글들이 삭제되어 있었고 오늘 작성된 새 글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다. 아하, 나 들켰네. 내가 일 때문에 지방에 갔을 때의 일이다. 일을 마치고 보니 이미 해는 지고 저녁이 되었다. 배가 고팠던 난 혼자 식당에 들려 저녁을 먹고 가까운 숙박업소에서 하루 묵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했다. 하지만 난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면 좀처럼 잠을 자지 못하는 체질이었다. 물론 피곤함은 있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다. 결국 난 그냥 지금 가자. 차에 시동을 걸고 고속도로를 탔다.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얼마 후 내 차는 터널 안으로 진입했다. 그렇게 한참 터널 안을 달리던 중 오디오에서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다. 살려줘. 이제 좀 피곤이 밀려오는 건가? 헛소리가 다 들리네. 당연히 난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평소 난 귀신이나 괴현상 같은 것에 겁내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또다시 살려줘.
이게 뭔가 싶으면서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래 좋아. 계속 떠들어봐. 오히려 난 큰 소리치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리고 오디오의 볼륨을 더 키웠다. 터널을 빠져나오니 더 이상 이상한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또다시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다시 터널 안으로 진입했고 살려줘. 또다시 이 음성이 들렸다. 살려줘. 그런데 살려주라는 음성이 한 명이 내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솔직히 말해 아무리 강심장인 나였지만 살살 멘탈이 깨지기 시작했다. 뭐야 이거. 여기 터널에서 사고 났었나? 왜 이러는 거야 자꾸. 역시나 터널을 빠져나오자 조용해졌다. 얼마 후 난 휴게소에 들어갔고 흡연 구역에서 담배 한 대를 태우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내 차 유리를 손으로 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난 무서움보다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소리쳤다. 알고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했던 것 같다. 내가 고함치고 난 뒤 소리는 멈췄고 차에 시동도 걸렸다. 아, 요즘 몸이 안 좋나? 짜증나네. 아무튼 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무섭기는커녕 진심으로 열받기 시작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운전에만 집중했고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다음날 내 차 상태를 확인하러 주차장으로 갔다. 그런데 차 유리 사방에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었다. 난 곧장 차를 몰고 세차장으로 갔고 손바닥 자국을 지우기 위해 닦고 또 닦았지만 도무지 지워지지가 않았다. 설마 하고 난 차 문을 열었다. 손바닥 자국은 차 밖에서가 아닌 차 안에서 찍혀 있었다.